잠깐만요. 제가 해볼게요. 딱 5초면 됩니다. 낡은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숨을 몰아쉬며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뛰어왔고 망설임 없이 회장의 무릎 뒤로 손을 뻗었습니다. 단 5초 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고 6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본 적 없던 회장의 발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후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강남대로변에 자리한 명성호텔은 밤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3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최상층 꼭대기에는 일반인들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죠. 명성그룹 회장 한석주의 전용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넓은 거실과 침실, 웬만한 병원 응급실보다 더 잘 갖춰진 의료실까지 붙어 있었어요. 복도 양쪽으로는 경호원들이 24시간 교대로 서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회장 전용 카드키가 없으면 2층에 아예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한석주는 올해 68살이었습니다. 흰머리가 절반쯤 섞인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으로 정장을 입었을 때는 누가 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이었죠. 하지만 단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자신의 다리로 걸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허리 아래로 힘이 들어가지 않는 선천적인 장애였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은 전국의 유명한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다녔고 수술도 여러 번 받았죠. 뼈와 신경 구조 자체는 그럭저럭 유지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상체는 멀쩡했어요. 팔힘도 좋았고 손놀림도 빨랐습니다. 젊은 시절엔 휠체어를 직접 밀고 다니며 사업을 키웠죠. 사람들은 한석주의 장애보다 그가 이룬 성공에 더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평생 단 한 걸음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 한편을 짓누르고 있다는 걸요. 오늘도 한석주는 넓은 거실 창가에 휠체어를 세워두고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서울의 불빛들이 끝없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죠.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내 다리로 서보면 얼마나 좋을까. 한석주의 목소리는 낮고 쓸쓸했습니다. 한석주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릴 때면 주로 밤이었어요. 낮에는 회의가 있고 임원들이 드나들고 결제할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두가 떠나고 혼자 남았죠. 외로웠습니다. 가족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조카가 둘 있었습니다. 형제의 아들들이었죠. 큰 조카 한민재는 42살로 재무 담당 부회장이었고 작은 조카 한준석은 39살로 홍보와 이미지 관리를 맡은 부회장이었습니다. 둘 다 똑똑하고 능력 있었어요. 하지만 한석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둘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다 다음 자리를 노리고 움직이는 것뿐이었죠. 한석주에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조카들이 다음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죠. 한민재는 냉철하고 계산적인 성격이었고 한준석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은 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 다 삼촌인 한석주가 언제까지 회장 자리를 지킬지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 그 분위기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눈치채고 있었죠. 예전엔 회장님 지시라면 무조건 따랐는데 요즘은 부회장님들 눈치부터 보는 직원들이 늘어났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회장님이 얼마나 더 버티실까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한석주는 그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신은 걷지 못하고 나이는 들어가고 조카들은 점점 더 회사 안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전 담당 재활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최근 검사 결과를 보니까 희미하게 감각 반응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석주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어요. 감각이요. 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워낙 오랫동안 안 쓰셔서 근육이 거의 퇴화된 상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걷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의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한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평생 들어온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한석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희미한 감각이라도 남아있다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68회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설렘 같은 거였죠. 만약에 걸을 수 있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희망을 가졌다가 또 무너지는 게 싫었습니다. 평생 그런 일을 반복해왔거든요. 어릴 땐 크면 나아질 거야 라는 말을 믿었고 청년이 됐을 땐 좋은 수술이 나올 거야 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회장님은 걷지 못합니다. 그 말이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 달동네였습니다. 지하철에서 걸어서 20분쯤 올라가야 하는 언덕 끝자락에 낡은 다세대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지하 반쯤 땅에 묻힌 반지하방. 윤지아와 엄마 혜숙이 사는 곳이었어요. 방 크기는 겨우 10평 남짓. 창문은 반만 보였고 그나마도 철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벽에 물방울이 맺혔고 구석구석엔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윤지아는 올해 18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침 6시 반 알람이 울렸어요. 지아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방은 춥고 어두웠어요. 창문 너머 사람들 발소리만 들렸죠. 지아야, 일어났어. 부엌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일어났어요. 지아는 이불을 개고 세면대로 갔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부엌에서는 엄마가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김몇장과 달걀말이 그리고 밥. 반찬이라고 해봐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아야, 아침은? 괜찮아요. 학교 가서 급식 먹을게요. 지아는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엄마도 출근해야 돼서. 네. 엄마도 힘내세요. 혜숙도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명성호텔 청소부로 일한 지 3년째였습니다. 계약직이라 언제 잘릴지 몰랐지만 그래도 월급은 나왔어요. 딸의 학비며 월세며 공과금을 내려면 하루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호텔에 도착한 건 8시 반쯤이었어요. 직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가 라커룸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돼 있었어요. 혜숙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명성호텔 최상층에서는 회장이 외로움과 희망 사이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고 달동네 반지하방에서는 모녀가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숙은 호텔 22층 객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화장실을 닦고 바닥에 진공 청소기를 돌렸어요.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는 일이 반복됐죠. 11시쯤 되니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집에서 물 한 잔 마시고 나온 게 전부였어요. 손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웠습니다. 복도 창가에 잠시 앉아 쉬면서 혜숙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지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아야, 미안한데 엄마 도시락을 집에 두고 왔네. 오늘 학교 끝나면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문자를 보내고 나니 미안했어요.
지아도 수업 끝나면 피곤할 텐데 호텔까지 오라고 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점심을 굶으면 오후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명성호텔 직원 식당은 정규직만 이용할 수 있었어요. 계약직인 해숙은 식당 출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도시락을 싸와서 쉬는 시간에 먹었죠. 하지만 오늘은 도시락을 깜빡했습니다. 지아는 그때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가방 속에 넣어뒀기 때문에 문자가 온 걸 바로 알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확인할 수 있었죠. 급식실에서 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켰습니다. 엄마한테서 온 문자가 보였어요. 지아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엄마, 도시락도 없이 일하시겠네.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규직도 아니라서 식당도 못 쓰고 늘 구석에서 도시락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수업 끝나고 바로 가야지. 지아는 마음먹었습니다. 오후 수업은 길게 느껴졌어요. 시계를 보며 몇 번이나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죠. 지아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지아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수업이 끝났어요. 지아는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왔습니다. 집까지 가려면 30분. 거기서 도시락 챙겨서 다시 지하철 타고 호텔까지 가려면 1시간 반은 걸릴 거였습니다. 빨리 가야 해. 지아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불도 안 켜진 빈집. 식탁 위에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도시락을 챙기다가 문득 멈췄어요. 식탁 한쪽에 공과 금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빨간 글씨로 납부 기한 임박이라고 적혀 있었죠. 지아는 고지서를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시네. 지아도 알바라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말렸습니다. 공부나 하라고요. 대학에 가야 나중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지아는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 거리를 걷는 사람들.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때 문득 외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지아가 10살 때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평생 군에서 의료 보조를 하셨던 분이었어요. 전쟁 때 부상당한 군인들을 돌보고 제대 후에도 동네에서 아픈 사람들을 도왔죠. 할아버지는 손끝 감각이 특별했습니다. 사람 몸을 만져보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굳어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병원 치료가 아니라 그냥 손으로 눌러주고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나아졌습니다. 지아야, 이건 내 외할아버지가 가진 특별한 감각이란다. 할아버지는 어린 지아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야. 너도 이걸 물려받았어. 잘 키우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단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지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손끝으로 사람 몸을 느끼는 법, 굳은 곳을 찾는 법, 어떻게 눌러야 하는지. 지아는 어렸지만 금방 배웠어요. 엄마 허리가 아플 때 눌러드렸더니 정말 나아지셨거든요. 어머, 지아야. 너 어떻게 한 거야? 병원 가려고 했는데 괜찮아졌네.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그 능력을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생활에 쫓겨 살다 보니 손끝 감각도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지아는 정신을 차리고 내렸어요. 호텔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명성호텔이 보였어요. 높고 화려한 건물. 저 안에서 엄마가 일하고 계시겠죠. 지아는 가방 속 도시락을 꼭 쥐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반. 명성호텔 정문 앞은 분주했습니다. 회장 전용 차량이 곧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은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정문 계단 양쪽에는 보안 요원들이 일렬로 서 있었고 총 지배인은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한석주는 오늘 외부 일정이 있었어요. 계열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엔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지만 오늘은 정문으로 들어오기로 했었죠. 외부 손님들과 함께 있어서 정문 쪽이 동선이 편했거든요. 검은색 벤츠가 천천히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경호원 4명이 먼저 내렸어요. 그들은 주변을 빠르게 살피고 나서 휠체어를 꺼냈습니다. 접혀있던 휠체어가 펼쳐지고 한석주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앉았어요. 회장님, 천천히 하십시오. 경호팀장이 한석주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한석주는 휠체어에 앉아 정문 계단을 올려다봤어요. 계단은 5개 정도였지만 그에게는 언제나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었습니다. 경사로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괜찮아. 그냥 올라가지. 한석주는 손을 저었습니다. 경호원들은 휠체어를 들어올릴 준비를 했어요. 4명이 양쪽에서 휠체어를 잡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계단 2번째 턱에서 휠체어 바퀴가 걸렸습니다. 앗! 경호원 1명이 중심을 잃으며 비틀거렸어요. 순간 휠체어가 한쪽으로 기울었고 한석주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회장님. 경호원들이 다급하게 휠체어를 붙잡았지만 이미 한석주의 허리와 다리 쪽에 충격이 갔어요.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몸이 뒤틀렸고 평소 쓰지 않던 근육들이 갑자기 당겨졌습니다. 한석주는 신음을 삼켰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허리와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까지 둔한 통증이 퍼져나갔어요. 다리에 힘이 없으니 몸을 지탱할 수도 없었고 그저 휠체어에 기댄 채 이를 악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경호팀장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한석주는 힘겹게 대답했지만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총 지배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죠. 빨리 회장님을 안전하게 모시라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호텔 정문 쪽에서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어요.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었습니다. 가방을 한쪽 어깨에 맨 채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지아였습니다. 지아는 방금 호텔에 도착한 참이었어요. 엄마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직원 출입구 쪽으로 가려던 중이었죠. 그런데 정문 앞에서 휠체어가 기울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지아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저 사람 다쳤어.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저 휠체어에 앉은 사람의 허리와 다리 쪽 근육이 순간적으로 뭉쳤을 거예요. 통증이 퍼지고 있을 거고요. 지아는 생각할 틈도 없이 뛰었습니다. 학생 거기서. 경호원 1명이 지아를 막으려 했지만 지아는 이미 휠체어 옆까지 달려왔어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금방이에요. 딱 5초면 돼요. 지아는 숨을 몰아쉬며 한석주의 뒤로 돌아갔습니다. 한석주는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말을 할 틈도 없었습니다. 지아의 손이 이미 그의 무릎 뒤쪽으로 뻗어 들어왔거든요. 학생 뭐 하는 거야? 경호원들이 지아를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지아는 이미 손끝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무릎 뒤쪽 정확히 오금 부분. 거기엔 굳어진 근육 덩어리가 만져졌어요. 순간적인 충격으로 뭉쳐버린 근육들. 지아는 그걸 느끼며 강하게 눌렀습니다. 한 손으론 부족했어요. 양손을 모두 사용해 무릎 뒤를 감싸듯 눌렀습니다. 한석주는 또다시 신음을 흘렸어요. 처음엔 아팠습니다. 낯선 손길이 자신의 다리를 누르는 게 불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2초, 3초가 지나자 뭔가 달라졌습니다.
뭉쳤던 근육이 스르륵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얼음이 녹듯이 굳었던 덩어리가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석주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각을 경험했어요. 저림이었습니다. 허벅지 뒤쪽에서 시작된 미세한 저림이 종아리 쪽으로 퍼져 내려갔어요. 마치 잠들었던 신경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한석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발끝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어요. 한석주 스스로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발끝이 꿈틀하고 반응한 거였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손을 뗐어요. 됐어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지아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지만 이렇게 강하게 누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호텔 안쪽에서 두 사람이 급하게 걸어 나왔어요. 한민재와 한준석. 회장의 조카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민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학생이 갑자기 나타나서 회장님께 손을 댔습니다. 경호원이 설명했어요. 한준석은 지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교복에 때 묻은 운동화. 한쪽 어깨에 걸친 해진 가방. 한눈에 봐도 가난한 집 아이였어요. 한준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한석주는 여전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방금 느낀 그 감각. 발끝의 움직임. 평생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잠깐. 한석주가 입을 열었어요. 모두가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한석주는 여전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어요. 발끝의 저림, 근육이 풀린 느낌, 그리고 움직였던 발가락.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학생. 한석주가 지아를 불렀어요. 지아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나이든 남자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뭔가 간절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니? 한석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굳은 근육을 풀어드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지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석주는 지아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저 어린 학생의 손끝에서 뭔가 특별한 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의사들이 만져봤지만 아무도 만들어내지 못한 그 감각을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민재가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석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지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니? 윤지아요. 지아. 한석주는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한민재와 한준석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삼촌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를 내거나 불쾌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학생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보안팀 학생 보내줘도 돼. 한석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괜찮아. 학생은 날 도와준 거야. 경호원들은 물러섰어요. 지아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거든요. 지아 학생 고마워. 덕분에 좀 나아진 것 같구나. 한석주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방금 느낀 그 감각이 진짜였는지 착각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발끝이 움직였다는 것. 회장님,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총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한석주는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아 학생, 오늘은 고마웠어. 조심히 돌아가렴.
경호원들이 다시 휠체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엔 아무 문제 없이 계단을 올라갔어요. 한석주는 호텔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도와주려다가 혼날 뻔했고 그런데 갑자기 고맙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 할아버지 뭔가 느끼신 걸까? 지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명히 느껴졌었어요. 굳었던 근육이 풀리고 신경이 반응하는 게요. 외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감각이 진짜였던 거였습니다. 학생 여기서 뭐해?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물었어요. 엄마한테 도시락 가져다 드리러 왔어요. 청소하시는 윤혜숙 씨요. 직원 출입구는 저쪽이야. 지아는 고개를 숙이고 직원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아는 복잡한 복도를 지나 청소부 휴게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혜숙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아야 왔구나. 미안해. 혜숙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여기 도시락이요. 혜숙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딸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 우리 딸. 정말 고마워. 지아는 엄마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제가 학교 가볼게요. 조심히 가. 공부 열심히 하고. 혜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아가 나가고 혜숙은 도시락을 펼쳤어요. 아침에 싼 김과 달걀말이. 차가워진 밥. 하지만 고마웠습니다. 딸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준 게요. 혜숙은 천천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지아만큼은 꼭 대학 보내야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줘야지. 그날 저녁 8시. 한석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회의가 있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엔 온통 그 여학생 생각뿐이었습니다. 윤지아. 그 아이의 손에는 분명 뭔가 있었어요. 한석주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다리를 만져봤습니다. 무릎 뒤쪽 지아가 눌렀던 그 부분. 여전히 미세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발가락을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한 시도였죠. 집중했어요. 발끝에 의식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 정말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어요. 한석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시 해봤어요. 또 움직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68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해본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 너무나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한석주에게는 세상이 뒤바뀌는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이게 가능해? 정말로? 한석주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이 곧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오늘 정문에서 있었던 일. 그 여학생 신원 알아봐. 지금 당장. 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고 한석주는 다시 자신의 다리를 쳐다봤습니다. 희망이었어요. 평생 포기했던 그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27층 부회장 사무실. 한민재와 한준석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형 오늘 정문에서 본 거 이상하지 않았어? 한준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삼촌 표정이 이상했어. 한민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 여학생 누구야? 보안팀한테 신원 조회시켰어. 곧 결과 나올 거야. 한민재는 책상 위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까? 삼촌이 저 학생한테 관심 보였잖아. 그게 문제야. 한준석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삼촌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카인 자신들이 자연스럽게 후계자가 될 거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오늘 삼촌의 태도는 달랐어요. 저 여학생을 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보안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신원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봐. 한민재가 손짓했습니다. 윤지아 18세. 인근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어머니가 우리 호텔 청소부 계약직 윤혜숙 씨입니다. 한민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청소부 딸이야? 네, 그렇습니다. 가정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안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준석도 서류를 받아봤어요. 달동네 반지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 이거. 한준석이 형을 쳐다봤습니다. 한민재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고 의자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정리해야겠어. 뭐? 저 청소부 당장 자르고 그 딸은 호텔 출입 금지시켜. 한준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보안팀장 지금 당장 조치해. 내일 아침까지 청소부 계약 해지하고 학생은 출입 금지 명단에 올려. 네, 알겠습니다. 보안팀장이 나가고 두 조카는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형, 이렇게 해도 될까? 한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 삼촌이 저 학생한테 희망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 입지는 흔들려. 한민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평생 걷지 못한 삼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회사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고 믿어왔죠. 하지만 만약 삼촌이 희망을 갖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회장 자리를 더 오래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반지 하방에서는 지아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과서를 펼쳐놨지만 공부가 안 됐어요. 자꾸만 오늘 일이 떠올랐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회장님. 무릎 뒤를 눌렀을 때 느껴졌던 그 감각. 그리고 무언가 풀리는 느낌. 지아는 자신의 손을 펼쳐봤어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손. 오늘 누군가를 도왔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경호원들의 날카로운 눈빛. 양복 입은 남자들의 차가운 표정.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지아야, 자.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지아는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명성호텔 최상층에서는 한석주가 자신의 다리를 쳐다보며 희망을 품고 있었고 27층에서는 조카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동네 반지 하방에서는 지아가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명성호텔 보안팀 사무실은 어제부터 분주했습니다. 부회장 한민재의 지시가 떨어진 뒤였어요. 어제 정문에서 회장님께 무단으로 접근한 여학생의 신원을 철저히 조회하고 관련자를 정리하라는 명령이었죠. 보안팀장은 밤새 CCTV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여학생이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는 장면,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여자와 만나는 장면까지 모두 확인했어요. 팀장님, 조치 완료했습니까? 젊은 팀원이 물었습니다. 그래래. 인사팀에 통보했어. 오늘 아침에 청소부 윤혜숙을 호출할 거야. 보안팀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사실 그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3년간 성실하게 일한 청소부였거든요. 하지만 부회장님의 명령을 거부할 순 없었습니다. 학생 출입 금지 등록은요? 이미 시스템에 입력했어. 윤지아. 외부인 VIP 동선 접근 금지 사유로 영구 출입 금지야. 10시쯤 인사팀 사무실. 혜숙은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호출을 받았습니다. 윤혜숙 씨 지금 바로 인사팀으로 올라오세요.
무전기 소리에 해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인사팀이라니. 무슨 일이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해숙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정하려고 심호흡을 했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인사팀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윤혜숙 씨 맞죠? 여기 앉으세요. 인사팀 직원은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숙은 의자에 앉았어요. 마주 앉은 두 명의 직원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윤혜숙 씨 어제 오후에 외부인이 호텔 정문에서 VIP 동선을 방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해숙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외부인이 윤혜숙 씨의 따님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지아 학생. 순간 해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아가요? 그게 무슨... 직원 가족이 허가 없이 호텔 안으로 들어와 VIP께 접근한 건 중대한 규정 위반입니다. 인사팀 직원은 서류를 펼쳤어요. 그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달 말로 계약 종료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아는 그냥 저한테 도시락 가져다 주려고 온 거였어요.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VIP 동선 방해는 보안 위반이에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해숙은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인사팀 직원은 냉담한 표정으로 서류를 밀었습니다. 조용히 정리하고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해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계약직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한 거였습니다. 항의해봤자 소용없었어요. 회사가 원하면 언제든 자르는 거였죠. 해숙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보셔도 됩니다. 문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해숙은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은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어떡하지? 월급이 끊기면 월세 공과금 지하 학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같은 시간 학교에서 지아는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교시쯤 교무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윤지아 학생 교무실로 오세요. 지아는 가방을 두고 교무실로 갔습니다.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지아야, 너희 어머니 직장에서 연락 왔어. 조사받을 일이 있다는데 무슨 일이니? 지아는 얼어붙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어머니한테 연락해봐. 큰일이라는 것 같더라.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걸었지만 계속 꺼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지아는 수업도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계만 보며 학교 시간을 기다렸어요. 오후 3시. 지아는 학교를 나와 집으로 달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걸음이었죠. 30분 만에 반지하방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거실에서 해숙이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지아가 다가와 물었어요. 해숙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지아야. 네 엄마. 엄마 회사에서 잘렸어. 지아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계약 연장 안 한대. 이번 달 말로 끝이래.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아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왜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어제 호텔에 온 게 문제가 됐대. VIP한테 접근했다고. 순간 지아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어제 정문에서 있었던 일, 휠체어에 앉은 회장님을 도와준 일, 경호원들이 자신을 제지하던 일,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지아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내 잘못도 아니고. 그냥 계약 끝났대. 하지만 해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쓸데없이. 아니야. 해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 아니라니까. 엄마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누구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난했고 힘이 없었고 지킬 방법이 없었던 거였어요. 해숙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어요.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27층. 한민재는 한준석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청소부는 정리했어. 그 여학생도 출입금지 등록했고. 잘했어, 형. 한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이 그 여학생한테 묘하게 반응했잖아. 미리 막는 게 낫지. 그런데 형. 한준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삼촌이 계속 그 학생을 찾으려 하면. 한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더 확실하게 해야겠지. 뭔가 더 있어? 한준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청소부를 완전히 끝내는 거야. 다시는 이 호텔에 발도 못 붙이게. 한민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난 사건을 만드는 거지. 한준석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설마. VIP 스위트룸에 시계가 있잖아. 그걸 이용하면 돼. 한민재는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2205실. 오늘 체크아웃 예정이고 롤렉스 시계가 금고에 있어. 보안팀장을 시켜서 시계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CCTV 삭제하고 청소부 출입 기록을 조작하는 거야. 그럼 청소부가 훔친 것처럼 보이겠지. 한민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형, 그건 범죄야. 들키면 우리도. 들킬 일 없어. 보안팀장은 내 사람이야. 월급 누가 주는지 잘 알아. 한준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삼촌이 그 여학생 때문에 희망을 갖기 시작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으니까요. 알았어. 하지만 완벽하게 해야 해.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게. 한민재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보안팀장 지금 당장 올라와. 10분 뒤 보안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앉아. 할 일이 있어. 한민재는 서류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 2205실 금고에 있는 롤렉스 시계. 30층 비상금고로 옮겨. 보안팀장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부회장님, 그건. 듣기만 해. CCTV는 오늘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삭제하고 출입 기록도 조작해. 윤혜숙이 그 시간에 방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만들어. 하지만 이건 5천만 원 줄게. 내 빚 다 갚을 수 있어. 한민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어요. 보안팀장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까지 완료해. 보안팀장이 나가고 한준석은 불안한 표정으로 형을 봤어요. 형,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누가 의심하겠어. 청소부가 귀중품을 훔치는 건 흔한 일이야. 한민재는 차를 마시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9시. 보안팀장은 비밀리에 2205호실로 들어갔습니다. 금고는 이미 열려 있었어요. 손님이 체크아웃하면서 비워둔 거였죠. 하지만 귀중품 목록에는 롤렉스 시계가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은 시계를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30층 비상금고로 올라가 시계를 숨겼습니다.
다시 내려와서는 보안실에서 CCTV 영상을 삭제했어요. 7시부터 10시까지 22층 복도 영상이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입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윤혜숙이 7시 30분에 2205호실에 들어가서 9시에 나온 것처럼 기록을 만들었어요. 완벽한 증거 조작이었죠. 보안팀장은 모니터를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심이 찔렸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미 선을 넘어버렸으니까요. 반지 하방에서는 지아와 혜숙이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혜숙은 인사팀에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혜숙 씨 지금 바로 인사팀으로 올라오세요. 어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또 무슨 일이지? 혜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인사팀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에는 보안팀장과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심각했어요. 윤혜숙 씨 앉으세요. 혜숙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제 청소하신 2205호실에서 VIP 손님의 롤렉스 시계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시계 가격은 5천만 원입니다. 어제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어요. 보안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시간에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은 윤혜숙 씨밖에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가져갔어요. 금고는 이미 비어 있었어요. 혜숙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출입 기록을 보세요. 보안팀장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였어요. 거기엔 혜숙이 7시 30분에 들어가서 9시에 나온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다른 방도 청소했어요.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CCTV를 확인했지만 해당 시간대 영상이 삭제돼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라고 하더군요. 혜숙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누군가 일부러.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윤혜숙 씨 시계를 돌려주시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는 안 하겠어요.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안 훔쳤어요. 정말이에요. 혜숙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네요. 5천만 원짜리 절도 사건이니까 형사 고발감입니다. 혜숙은 숨이 막혔어요. 경찰 신고, 형사 고발. 그 말들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틀 드릴게요.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혜숙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벽에 기대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5천만 원 경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지아도 급히 호텔로 왔지만 엄마를 만날 수 없었어요. 출입 금지 대상이라 경비가 막아섰거든요. 그날 오후 5시. 호텔 최상층. 한석주는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30층 비상금고에서 VIP 손님 시계가 발견됐습니다. 뭐라고? 2205호실에서 분실됐다고 보고된 롤렉스 시계인데 왜 비상금고에 있는지. 한석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금고 출입 기록 당장 조회해. 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고 한석주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시계 분실 사건. 그리고 비상금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0분 뒤 비서실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비상금고 출입 기록 확인했습니다. 보안팀장이 어젯밤 10시에 접근한 기록이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한석주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리고 청소부 윤혜숙 씨 관련 서류도 가져왔습니다. 비서실장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혜숙의 계약 해지 통보서와 시계 도난 혐의 조사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한석주는 서류를 보며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조카들이 움직인 거군. 윤지아 학생과 그 어머니를 차단하려고.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 준비해. 지금 당장. 어디로 가시려고요? 윤지아 학생 집으로 간다. 경호원 2명만 데리고. 하지만 회장님 위험합니다. 괜찮아. 가야 해. 한석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분 뒤 검은색 벤츠가 달동네 골목 입구에 멈췄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라 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한석주는 휠체어로 내렸고 경호원 2명이 양옆을 지켰습니다. 고급 차량이 이 동네에 나타나자 주민들이 하나둘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한석주는 경호원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비탈진 길이라 경호원들이 힘들게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반지 하방 계단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한석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경호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원이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지아였습니다. 누구세요? 지아는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회장님. 지아 학생 맞지? 한석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아는 얼어붙었어요. 호텔에서 봤던 그 할아버지가 지금 자기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 할 얘기가 있어서. 아, 네. 잠깐만요. 지아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밖에 손님 오셨어요. 거실에서는 해숙이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님? 누가? 그 호텔 회장님이요. 해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에요. 지금 밖에. 해숙은 황급히 문으로 나갔어요. 계단 위에 휠체어를 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품이 있는 모습. 분명히 호텔에서 본 그 회장이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경호원들은 밖에서 기다리게 하겠습니다. 한석주는 정중하게 말했어요. 해숙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경호원 한 명이 휠체어를 밀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이라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온 한석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원룸 벽에 맺힌 물방울 낡은 가구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앉으세요. 해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석주는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아는 구석에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석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먼저 할 말이 있어요. 시계 도난 해결됐습니다. 해숙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시계는 다른 금고에서 발견됐어요. 누군가 일부러 옮겨놓은 거였습니다. 해숙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럼 저는 윤혜숙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누명이었습니다. 한석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해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짓눌렸던 공포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해고도 제가 지시한 게 아닙니다. 제 조카들이 임의로 처리한 거예요. 조카분들이요? 네. 그들이 왜 그랬는지는 제가 지아 학생을 만나는 걸 막으려고 한 것 같아요. 한석주는 지아를 쳐다봤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지아 학생 며칠 전 문 앞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지? 네. 지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넌 내 무릎 뒤를 5초 동안 눌렀어. 그 짧은 시간에 뭔가 달라졌어요.
한석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평생 걷지 못했어요. 하반신에 힘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내 손끝을 느낀 뒤로 발끝에 감각이 생겼어요. 미세하지만 분명히. 지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넌 그때 뭘 한 거니? 어떻게 한 거야? 한석주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손끝으로 느낄 수 있어요. 사람 몸에서 굳어 있는 곳, 막혀 있는 곳을요. 외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군 의료 보조 일을 하셨는데 손끝 감각이 특별하셨대요. 저한테도 그게 물려졌고요. 지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장님 무릎 뒤에 뭉친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강하게 눌렀어요. 그랬더니 풀렸고. 한석주는 지아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럼 다시 할 수 있어? 모르겠어요. 시도라도 해볼 수 있을까? 한석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게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68년을 걷지 못하고 살았어. 하지만 내 손끝을 느낀 뒤로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 지아는 엄마를 돌아봤어요. 해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석주는 계속 말했어요. 호텔 최상층에 의료실이 있어요. 거기서 비밀리에 회복을 시도해보고 싶어요. 지아 학생 날 도와줄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괜찮아. 전문가들은 수십 년 동안 날 봤지만 아무도 이런 반응을 만들어내지 못했어. 내 손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석주는 해숙을 쳐다봤습니다. 윤해숙 씨 호텔 정직원으로 복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누명도 벗겨드릴게요. 대신 딸을 제게 빌려주세요. 일주일만요.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아야, 내가 결정해. 지아는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를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간절해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지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한석주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지아 학생. 정말 고마워.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희망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5시. 지아는 학교를 마치고 호텔 직원 출입구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한쪽 어깨에 맨 채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 전용 카드키를 받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아 학생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지나 의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어요. 병원 재활실처럼 운동기구들이 놓여 있었고 한쪽엔 침대와 모니터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한석주는 침대에 앉아 지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재활의 이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지아 학생 왔구나. 한석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네, 회장님. 지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과정을 기록하고 모니터링할 겁니다. 지아 학생이 하는 걸 방해하진 않을게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아는 한석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회장님, 바지를 좀 걷어 올려주세요. 다리를 봐야 해요. 한석주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를 무릎 위까지 걷어 올렸습니다. 지아는 회장의 종아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피부는 차갑고 근육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쓰지 않아서 퇴화된 거였죠. 여기, 그리고 여기요. 지아는 손끝으로 특정 부분들을 짚었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굳어 있어요. 힘줄도 거의 움직이지 않고요. 지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두 손으로 한석주의 종아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눌렀어요.
한석주는 신음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아팠어요. 하지만 2분, 3분이 지나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차갑게 식어있던 종아리에서 열기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혈액이 돌기 시작한 거였죠. 회장님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한석주는 눈을 감고 집중했어요. 평생 움직여 본 적 없는 발가락에 의식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발가락 하나가 미세하게 꿈틀했습니다. 움직였어요. 이준혁이 숨을 죽이며 말했어요. 한석주는 눈을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지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준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의료실 문 밖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이 광경을 몰래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서둘러 복도로 나가 다른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다리가 움직이고 있대. 소문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민재는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회장님 의료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장님 다리가 움직인다는 소문이 돕니다. 한민재는 펜을 책상에 내던졌어요. 뭐라고? 한민재는 급히 한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일이야. 삼촌이 정말 회복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 한준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떻게? 의료실 상황을 확인해야 해. 지금 당장. 불안이 극대화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이틀째 오후, 지아는 다시 의료실로 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어요. 회장님, 오늘은 상체 운동부터 할 거예요. 복근이랑 허리 근육을 깨워야 해요. 이준혁이 보조했습니다. 한석주는 침대에 누워 복근 운동을 했어요. 상체 일으키기였죠. 팔 힘으로 몸을 일으키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하나, 둘, 셋. 땀이 흘렀어요. 68살 노인에게는 힘든 운동이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요. 지아가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지아는 다시 다리를 눌렀어요. 어제보다 더 깊숙이 더 강하게 눌렀습니다. 한석주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회장님 발목 돌려보세요. 발목을. 네, 천천히요. 한석주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발목이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 정말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어요. 한석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발을 쳐다봤습니다. 이준혁은 모니터를 확인하며 기록했어요. 신경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의료실 문 밖에서는 간호사들이 이 광경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문은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회장님이 정말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그날 저녁 한민재는 보안팀을 시켜 의료실 주변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형, 이대로 가면 우리 끝이야. 한준석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알아. 삼촌이 완전히 회복하면 우리는 끝났어. 한민재는 책상을 쳤습니다. 뭔가 해야 해.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한준석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한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법무팀에 사람 하나 있어. 빚이 많은 신입이. 설마. 인감 위조야. 삼촌 인감을 복제해서 경영권 이양 서류를 만드는 거지. 한준석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쳤어. 그건 범죄야. 지금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어. 삼촌이 걷게 되면 모든 게 끝나. 한민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이야. 걱정 마. 법무팀 신입 한 명이 도와줄 거야. 그 친구는 빚이 많아서 돈이면 뭐든 해. 한민재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올라와.
할 일이 있어. 10분 뒤 법무팀 신입 직원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했어요. 부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아. 내가 할 일을 설명해 줄게. 한민재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인감을 복제해. 그리고 이 경영권 이양 서류에 날인하는 거야. 신입 직원은 손이 떨렸어요. 네. 그건 8천만 원 줄게. 내 빚 다 갚을 수 있어. 한민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어요. 신입 직원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눈빛이 흔들렸어요. 들키면 어떡해요? 들킬 일 없어. 서류는 내가 처리할 거니까. 한민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 내일까지 완성해. 서두르는 게 좋아. 신입 직원이 나가고 한준석은 불안한 표정으로 형을 봤어요. 형 정말 괜찮을까? 발각 안 돼. 누가 의심하겠어. 한민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사흘째 오후. 의료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한석주가 처음으로 스스로 서는 날이었죠. 지아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학교도 조퇴했어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지아 학생 준비됐니? 한석주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네, 회장님. 오늘은 꼭 성공할 거예요. 지아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의료실 한가운데에는 보행 보조기가 놓여 있었어요.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튼튼한 기구였습니다. 이준혁과 간호사 2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먼저 침대 끝에 앉아주세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한석주는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 앉았어요.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렸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지아는 한석주의 뒤로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부터 핵심 지점을 눌러드릴게요. 5초 동안 집중해 주세요. 지아의 손이 한석주의 무릎 뒤 오금 부분을 감쌌어요. 그리고 강하게 눌렀습니다. 한석주는 눈을 감았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뭉쳤던 근육이 풀리면서 열기가 퍼져나갔어요. 1초, 2초, 3초. 허벅지에서 미세한 떨림이 시작됐습니다. 4초, 5초. 지아가 손을 뗐어요. 이제 보조기를 잡아보세요. 이준혁이 보행 보조기를 한석주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한석주는 떨리는 손으로 보조기 손잡이를 잡았어요. 양손에 힘을 주며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세요. 이준혁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한석주는 팔에 힘을 주고 상체를 일으키려 했어요. 무릎이 조금 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꺾였어요. 한석주는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실패했어요. 방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석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숨이 거칠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다가왔지만 한석주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다시 해보겠어. 지아는 한석주의 옆에 앉았어요. 회장님 할 수 있어요. 방금 무릎이 펴졌잖아요. 조금만 더 힘을 주시면 돼요. 지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한석주는 지아를 쳐다봤어요. 어린 학생의 눈빛은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 다시 해보자. 한석주는 심호흡을 했어요. 지아는 다시 무릎 뒤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더 깊숙이 눌렀어요. 힘이 모이는 걸 느껴보세요. 다리로 내려가는 걸요. 지아가 속삭였습니다. 한석주는 눈을 감고 집중했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열기가 허벅지를 타고 무릎까지 내려갔습니다.
종아리를 거쳐 발목까지 퍼졌어요. 다리 전체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요. 지아가 손을 뗐어요. 한석주는 다시 보조기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양팔에 힘을 주고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펴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벅지 근육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접히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이준혁이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한석주는 이를 악물었어요. 온 힘을 다해 다리에 체중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엉덩이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완전히 섰습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두 다리로 섰어요. 아! 한석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님 서 계세요. 정말로 서 계세요.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준혁은 눈물을 닦으며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체중이 양쪽 다리에 고르게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근육 반응도 정상이었어요. 기적입니다. 완벽한 기적이에요. 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한석주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떨리고 있었지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지아 학생. 고마워. 정말 정말. 한석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지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의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순간을 함께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30초쯤 지났을 때 한석주의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앉으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이준혁이 급히 말했습니다. 한석주는 천천히 다시 침대에 앉았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됐어. 내가 섰어. 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 같은 시각 복도 끝에서 보안 요원 한 명이 이 광경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무전기를 꺼냈어요. 부회장님 큰일입니다. 회장님이 서 계십니다. 한민재의 사무실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27층 부회장 사무실. 한민재와 한준석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형 들었어? 보안팀에서 보고 올라왔어. 삼촌이 정말 섰대. 한준석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래. 나도 들었어. 한민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계획대로 가야 해. 서류 준비는? 법무팀 신입한테 내일 아침까지 완성하라고 했어. 한준석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 이게 맞는 걸까? 지금 뭐가 맞고 틀린지 생각할 때가 아니야. 삼촌이 걸으면 우리는 끝이야. 한민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법무팀 신입 직원이 한민재 사무실로 왔습니다. 서류 완성됐어? 한민재가 물었습니다. 네 부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신입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한민재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경영권 이양 서류였어요. 회장의 지분과 권한을 조카들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죠. 서류 하단에는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이 서류를 금고에 넣어두면 돼. 한민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신입 직원은 우연히 지아와 마주쳤습니다. 지아는 의료실로 가는 길이었어요. 저기. 신입 직원이 조심스럽게 지아를 불렀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부회장님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히는 말 못해요. 하지만 회장님한테 불리한 일이 곧 일어날 거예요. 신입 직원은 급히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의료실에 도착한 지아는 한석주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부회장님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고. 한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나도 느끼고 있어.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없어.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해. 비서실장을 불러줘. 긴급 회의를 소집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이준혁이 대답했습니다. 한석주는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내일 모든 걸 밝힐 거야. 진실과 거짓을 모두. 지아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비서실장이 전 임원에게 긴급 통보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전체 임원회의 소집. 회장님의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 전 부회장 이사팀장급 이상 전원 참석 필수.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회장님이 무슨 발표를 하시는 거야?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혹시 은퇴 발표 아닐까? 후계자 지명할 거 아니야.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한민재의 사무실로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 회의 소집됐대. 오후 3시에. 한준석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나도 들었어. 한민재는 의자에 기대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구나. 뭐가? 경영권 이양 발표지. 삼촌 나이를 생각해봐. 이제 슬슬 물러날 때가 됐어. 한민재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한준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아니면 뭐가 있겠어. 삼촌이 계속 회장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면. 그럼 우리한테 저 서류가 있잖아. 한민재는 책상 서랍을 두드렸습니다. 거기엔 위조된 경영권 이양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오후 2시 30분. 대회의실 앞은 분주했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입장하고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부회장들과 이사들이 자리를 잡았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지아와 해숙도 도착했어요. 엄마, 우리가 여기 들어가도 돼요. 지아는 불안했습니다. 회장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괜찮을 거야. 해숙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회의실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기 저 사람들 누구야? 임원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청소부랑 그 딸이잖아. 왜 여기 있는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회장님이 계시잖아. 3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두가 일어섰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휠체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입구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한석주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보행 보조기를 잡고 있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다리로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게 회장님이 걷고 계세요.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한민재와 한준석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한준석이 중얼거렸습니다. 한민재는 손을 떨며 책상을 붙잡았어요. 한석주는 단상까지 걸어갔습니다. 약 10m 거리였어요. 중간에 한 번 멈춰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습니다. 마침내 단상 앞 의자에 도착했어요. 이준혁이 보조기를 치우고 한석주가 의자에 앉도록 도왔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석주는 마이크를 켰어요.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한석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68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다리로 서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석주는 회의실 뒤편을 쳐다봤어요. 지아가 앉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 윤지아 학생 덕분입니다. 모든 시선이 지아에게 쏠렸어요. 지아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아 학생은 특별한 손끝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도움으로 제 다리가 깨어났어요. 일주일 만에 저는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석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지아 학생의 어머니 윤혜숙 씨가 부당하게 해고됐습니다. VIP 시계 도난 누명까지 씌워졌죠. 혜숙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 모든 일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거였습니다. 한석주는 한민재와 한준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한민재, 한준석. 내 조카들이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민재는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앉아. 한석주의 목소리는 낮고 강했습니다. 시계는 비상금고에서 발견됐어. 보안팀장이 옮긴 거지. 누구 지시로 했는지 자백했어. 보안팀장은 뒤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CCTV 삭제 출입 기록 조작. 모든 증거가 있어. 한민재와 한준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뿐인 줄 알아? 한석주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제 법무팀을 통해 내 인감을 위조했지. 경영권 이양 서류를 만들었어. 회의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건 한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한석주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 두 사람 다 인감 위조 문서 위조 무고죄로 조사받을 거야. 한민재는 주저앉았어요. 한준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안팀 두 사람 데리고 나가. 한석주가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한민재와 한준석을 에워쌌습니다. 회장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한준석이 애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너희가 져버렸지. 한석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나갔어요. 한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고 한준석은 비틀거렸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석주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윤혜숙 씨는 오늘부로 정직원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윤지아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과 함께 회사에서 지원하는 의료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지아와 혜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걷게 된 건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됐어요. 한석주는 지아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아 학생 고마워.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아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어요. 혜숙도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했던 날들, 두려웠던 시간들. 모든 게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이겼습니다. 한석주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보조기 없이 혼자서. 비틀거렸지만 걸었어요. 회의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한석주는 지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지아 학생 일어나 줄래?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기적을 만든 소녀와 기적을 경험한 노인. 회의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박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준혁도 박수를 치며 눈물을 닦았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간호사들도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임원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한석주는 지아의 손을 잡은 채 회의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이었어요.
68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 자신의 다리로 걷는 것.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법무팀 신입 직원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모든 걸 알고 계셨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자백할 거였어요. 복도에서는 조카들이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한민재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삼촌이 정말 걸었어. 모든 게 끝났어. 한준석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삼촌을 믿었어야 했는데. 한준석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한민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두 사람을 1층으로 안내했어요.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여전히 박수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석주는 다시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아 학생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재활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회의실에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해숙은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아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다니. 가슴이 벅찼어요. 지아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우리 이겼어요. 네. 우리가 이겼어.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지아와 해숙도 일어섰어요. 그때 한석주가 다가왔습니다. 지아 학생,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재활센터 설립 준비. 네, 회장님. 저도 열심히 할게요. 한석주는 해숙에게도 말했습니다. 윤혜숙 씨 인사팀 과장으로 발령 날 겁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해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한석주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68년 만에 다시 찾은 다리. 이제 이 다리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였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손을 펼쳐봤어요.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손. 앞으로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손이었습니다. 해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명성호텔 최상층 창가에서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진실이 승리했고 정의가 이겼습니다. 5초가 만든 기적. 그 기적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거였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새로 지어진 명성 재활센터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층짜리 현대식 건물에는 최첨단 재활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그리고 특별히 마련된 손끝 감각 치료실까지. 센터 입구 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성 재활센터. 설립자 한석주. 센터장 윤지아. 지아는 이제 23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재활학을 전공하고 1년 전에 졸업했어요. 한석주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아는 손끝 감각만은 외할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이었거든요. 오전 10시. 지아는 흰 가운을 입고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첫 환자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40대 남자였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신경 손상으로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아 센터장입니다. 지아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아, 네.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손끝으로 기적을 만든다고. 남자는 기대 반 의심 반의 표정이었습니다. 기적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볼게요. 지아는 남자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굳어있는 근육 막혀있는 신경 통로. 여기. 그리고 여기요. 지아는 특정 부분들을 짚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해주세요. 지아는 두 손으로 남자의 종아리를 감쌌어요. 그리고 강하게 눌렀습니다. 5초.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5초였어요. 남자는 처음엔 아파서 신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달라졌어요. 뭔가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요. 느껴지시죠? 혈액순환이 되고 있어요. 지아는 계속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남자의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발을 쳐다봤습니다. 몇 달 동안 꿈쩍도 안 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지아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작이에요. 앞으로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지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점심시간. 지아는 센터 카페테리아로 갔어요. 거기엔 엄마 해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이제 명성그룹 인사팀 과장이었어요. 그날 이후 정직원으로 복직했고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승진도 했죠. 엄마 오셨어요. 응. 지아야. 점심 같이 먹으려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환자분 많이 오셨어. 네. 아침부터 5분 봤어요. 다들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 지아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해숙은 딸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5년 전 그 힘들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반지 하방에서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쉬던 날들. 누명을 쓰고 억울해하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딸은 훌륭한 의사가 됐고 자신도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엄마 왜 그래요? 울어요.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제가요. 응.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해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후 3시. 특별한 손님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한석주 회장이었어요. 이제 73이 된 한석주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5년 전 그 기적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셨어요. 지아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아 센터장. 센터 잘 운영하고 있네. 회장님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센터를 함께 둘러봤어요. 치료실마다 환자들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행 연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끝 감각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회장님,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중에 벌써 50분이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대단하구나. 한석주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지아 센터장. 아니, 이제 센터장이라고 불러야겠지. 내 손끝에는 정말 기적이 있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외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걸 하는 것뿐이에요. 지아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한석주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5년 전 그날이 생각나네. 호텔 계단 앞에서 내가 내 무릎을 눌렀던 5초 말이야. 저도 기억해요. 그때 정말 떨렸거든요. 그 5초가 내 인생을 바꿨어. 68년 만에 처음 서봤잖아. 한석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넌 그 5초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있지. 네. 제가 받은 기적을 다른 분들께도 드리고 싶어요. 지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6시.
센터 강당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센터 개원 1주년 기념식이었어요. 환자들과 가족들,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석주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년 전 이 센터를 열 때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한석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아를 쳐다봤습니다. 그 희망은 윤지아 센터장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센터에서 치료받은 환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그중 50명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강당이 환호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과 특별한 재능에서 시작됐어요. 한석주는 지아에게 손짓했습니다. 지아 센터장 앞으로 나오시죠. 지아는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갔어요. 지아 센터장 한마디 해주시죠. 지아는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손끝 감각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5년 전 가난한 집 딸이었어요. 엄마는 호텔 청소부였고 저는 도시락도 제대로 못 가져가는 학생이었죠.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제게 기회를 주신 분이 회장님이에요.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지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5초만 해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박수가 우레처럼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환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한석주는 지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했어, 지아 센터장. 감사합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강당을 바라봤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해숙도 뒤쪽에서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해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사람들의 삶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손을 펼쳐봤어요. 평범해 보이는 손이었지만 이 손끝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 희망을 주는 힘.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지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지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의 5초가 되어줄 거였어요.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줄 거였습니다. 5년 전 호텔 계단에서 시작된 5초. 그 5초는 이제 수백 명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였어요. 희망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요. 한 사람의 5초가 다른 사람의 평생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지아는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그중 누군가는 지금 희망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 지아는 계속 달릴 거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도시는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지아도 숨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집 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였습니다. 엄마도 더 이상 계약직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정직원 과장으로 당당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석주 회장도 더 이상 휠체어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짚고 걸으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5초에서 시작됐습니다. 계단 앞에서 지아가 회장의 무릎을 눌렀던 그 5초. 그 짧은 순간이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5초는 수백 명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손을 하늘로 뻗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별들처럼 희망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빛나고 있었어요. 지아는 그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누군가의 5초가 되어주는 사람. 그게 지아의 꿈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가슴은 따뜻했어요. 할 일이 있다는 것, 도울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지아는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센터 복도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내일이 되면 다시 환자들로 가득 찰 거였습니다. 희망을 찾아온 사람들, 기적을 믿는 사람들. 지아는 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아는 핸드폰으로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사랑해요. 곧 엄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오늘도 고생했어. 지아는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지아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년 전에도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녔었죠. 하지만 그땐 가난했고 불안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손을 다시 쳐다봤어요. 이 손으로 내일도 누군가를 도울 거였습니다. 5초면 충분했어요. 5초가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반지하방이 아니었어요. 밝고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아는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죠? 그래. 정말 행복해. 해숙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센터에서 치료한 환자들 이야기. 회장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1주년 기념식에서 있었던 일들. 평범하지만 소중한 대화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5년 전 반지하방 천장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 희망을 주고 싶다는 마음. 내일도 센터에 가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걷고 싶은 사람, 희망을 찾는 사람, 기적을 믿는 사람. 지아는 그들의 5초가 되어줄 거였어요. 단 5초면 충분했으니까요.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지아는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손끝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아의 삶이었고 지아의 기쁨이었습니다. 5초가 만든 기적. 그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